후쿠시마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IAEA가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남은 쟁점 짚어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려잡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로 향할 전망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지방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70mm의 기습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정부가 정보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2년여간 안전성 검증을 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늘 도쿄에서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든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이로써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보도는 황정민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푸른 표지에 두꺼운 문서를 건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2021년 9월부터 검토해온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입니다. IAEA는 앞서 6차례 중간 보고서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 보고서에도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tigious experts on radio protec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생긴 오염수 130만 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2년 전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정화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IAEA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방류시설공사와 시운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점검까지 마친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로 방류를 단행할 강력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国内外に丁寧に説明して参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단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국내외 반대 여론을 살피면서 최종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IAEA는 이 보고서가 11개 나라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검증단이 수행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를 압축하자면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IAEA가 이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최원희 기자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최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IAEA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를 통해 삼중수소를 뺀 거의 모든 방사능 물질이 제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바닷물에 희석시켜 내보내겠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water dispersion is one that is currently in us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in France.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그동안 일본을 5번 방문하며 오염수 방류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6차례 발표해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주변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인 평가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유감을 표한다며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일본 발표를 마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주 금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인의 걱정이 적지 않은 만큼 검증 결과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밤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내일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시찰단 활동과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종합한 자체 보고서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유의미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에 보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외교적으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갈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괴담이 난무하는 가운데 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어민들은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고기 잡으러 간 사람도 갖고 오는 사람도 저기를 파는 사람도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장사가 완전 반토막이 아니고 70%, 80%가 지금 굉장히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국내 정치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자체로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는 방증이죠. IAEA 보고서에 대한 여야 반응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장외투쟁과 일본 현지 항의 방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당은 국제기구의 과학적 결론까지 무시하면서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그동안 야당은 일본이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여당은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답을 내버리는 건 중세시대 세계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일단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대결만 남았을 뿐이죠. 지금부터는 그 쟁점들을 산업부 이유경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IAEA가 내린 결론은 방류에 문제 없다 이런 거죠? 네, 오염수를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일본이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2년 3개월.
짧지 않은 기간인데 방사능의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세슘 등 62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에 30년에 나눠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원자력 학회가 2년 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를 30년이 아니라 한 번에 배출한다고 해도 연간 피폭량은 일반인 기준치인 1mS의 2억 8천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당시에는 아예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왔는데도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는 의미 있는 방사능 수치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데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알프스를 거친 오염 처리수에 바닷물을 섞어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 양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좀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예, 뭐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뭐 독성 물질도 장기간 노출되면 이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평생 노출돼도 암이나 이런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성량을 100mS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능 최대 안전 기준은 1년에 1mS 정도인데요. 예.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절반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노출량은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좀 엄격한 편입니다. 예. 물론 일본이 방류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는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대만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10년 만에 풀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정치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서 분쟁 끝에 2019년에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게 수입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 이 보고서 자체만 보면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써준 말 그대로 맞춤형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야당은 일본이 IAEA에 낸 분담금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분담금 규모가 전체 3위인 만큼 편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니 분담금 비율은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TF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IAEA 전직 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러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보고서는 믿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정치권이 좀 더 불안하게 하는 것도 맞고요. 네. 예,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가는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경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다시 낮춰 잡았고 대통령은 식어가는 경제 체온을 다시 덮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또 낮췄습니다. OECD나 IMF의 1.5%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하반기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부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각오지만 건전재정 기조 탓에 투입할 재정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석유류가 25.4%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다만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물가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닌데다 에너지 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몰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올여름 슈퍼 엘니뇨로 인한 이상 기후까지 예고돼 장바구니 물가도 불투명합니다. 버스비하고 지하철비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전기세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계 이권 카르텔을 깨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이 걱정된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정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죠. 이 결정의 배경은 배상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작 가입 비율은 현행 60%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이 비율을 80%까지 되돌릴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다 최근 하락한 집값까지 반영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실제 서울대치동의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260만 원 정도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에 대응해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1년 동안 대출 규제를 풉니다. 연소득을 따지는 DSR 40% 대신에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 60%를 적용하는 건데요. 만약 2년 전 전셋값이 7억 원이었는데 최근 들어 6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 집주인은 차액인 1억 원만큼 대출이 허용됩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만 인하 조치가 끝나는 8월 막판까지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저출산이나 내수대책, 서민지원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기 방어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도 추진합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부가 결혼할 경우 1억 원까지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결혼 건수가 줄고 저출산이 심화되자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상만 하거든요. 2억이나 3억 이상만 하지.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금수저들만 혜택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액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한다는 면에서 좀 더 검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용 내수 대책도 나왔습니다. 15일 하던 코리아셀 페스타를 20일로 늘려 역대 최대로 열고 강릉과 통영 등을 방문할 때 KTX와 SRT를 이용하면 숙박 할인도 제공합니다. 11월엔 3만 원짜리 숙박 쿠폰을 30만 장 배포하고 외국인 관광객엔 재방문을 위한 항공권 700장도 증정합니다. 새로운 대책보단 현재 수준의 안정화에 무게를 둔 조치입니다.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반지하 가구의 차수판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고 5G 중간 요금제와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에너지 캐시백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장관의 사퇴 문제가 시중의 얘깃거리는 되겠지만 이 대목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란 얘기도 나오죠. 그렇다면
발언의 맥락이 있을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 재가를 위해 청와대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그런데 추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지난주에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 문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이낙연 대표까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이 요구를 한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조홍천 의원은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기 장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려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시점이어서 추 전 장관이 친명을 측면 지원해 총선 지분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송 전 대표로 곧장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돈봉투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박 씨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 전달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여론조사 비용 9천만 원 외에 추가로 불법 지원한 자금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기간 동안 박 씨를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2차례 셀프 출석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한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역시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구속 수사가 무산된 상황. 검찰이 박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의혹의 정점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기습폭우가 예보됐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전정원 기자. 퇴근 시간에는 운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이 안 보였다고 하는데 잠수교가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잠수교 수위는 3.9m로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녁 7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언제 수위가 차오를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 6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퇴근길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버스와 지하철도 일찌감치 승객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많게는 7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청계천 등 시내 27개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직원 3,500여 명을 투입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주요 댐은 이미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청평댐과 의암댐, 그리고 홍천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33톤에서 7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차량 운행과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밤사이 기습폭우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 호남과 영남 지역도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은 최근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호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준 기자. 네, 전북 고창 90호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북 고창은 오전 한때 장맛비가 내렸다가 그쳤는데 오후에는 구름 가득 낀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비가 짧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맛비는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호남 지역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1시간 전쯤까지 충남 태안에 75mm, 전북 부안 56.5mm, 경북 하동 35mm, 광주광역시에는 25.6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권은 내일 새벽에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흘 전 경북 영주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흙더미가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아기가 숨지는가 하면 전남 한평에서는 수문관리원 배우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축대, 옹벽 붕괴, 제방유실 등 위험 상황이 우려되면 주민 사전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라고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전북 고창 90호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안을 내놨죠. 피해자 4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판결금을 어제 법원에 공탁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일부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탁은 변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거부할 경우에 피해 보전 등을 위해서 돈을 맡겨놓는 절차죠. 법원은 피해자인 양급덕 할머니가 이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외교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은 배상금 공탁을 거부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의 제3자 변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해자 지원재단의 배상금을 거부한 양 할머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꼭 굶어주고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광주지법은 함께 접수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에 대해선 제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나머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도 전주지법 등에 제출됐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는 걸 거부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 정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연락이 안 돼 공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배상금에 매년 20%의 이자가 붙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판결로 결정된 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 정도였는데 5년간 이자가 붙으면서 올해 지급된 실제 배상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심사권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을 거부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형 학원가의 고질적인 허위 과장 광고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형 학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대형 온라인 교육업체 광고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합격자 수 1위라고 홍보했는데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8천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정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포함해 부당 광고로 적발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과징금은 단 3건,
금액으론 3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경고나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는 한국사 세계사 1위, 종로학원은 최대 스카이 합격생 배출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경고 처분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정위에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장허위, 과대 광고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는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교육부와 공정위는 학원 허위 과장 광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제보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 광고는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한방병원장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굴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강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하며 차선을 넘은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서는 트럭이 주행선을 넘어서자 옆차로 차량이 곧바로 들이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 모습입니다. 20대 A씨는 친구 6명과 짜고 SNS 등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란 내용의 글을 올려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4년 동안 외제차에 최대 5명까지 태운 뒤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18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 일당은 주로 좌회전 차로가 2개인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입원하면 합의금 등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A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6억여 원을 가로챘고 병원장도 4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진단서도 끊어주고 입원 처리도 잘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찾아가. 이들은 생활고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고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얼마 전 검경이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을 몰수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첫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량을 피해 도로를 질주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어제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해 오늘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이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송치됩니다. A씨는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 검경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압수 기준은 5년 내 4회 이상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전력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일으킨 초범의 차량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 압수는 압수 기준이 강화된 뒤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사상자가 다수거나 또는 사고 이후에 도주를 했다거나 전력자의 재범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체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A씨는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쯤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여름의 특징이라면 예년보다 긴 장마일 텐데요. 이 장마로 인한 높은 습도를 잡자고 에어컨을 켜자니까 전기료가 부담이죠. 전기 소비량이 에어컨보다 현저히 낮은 제습기가 대안으로 떠올라서 그 인기가 상당하다는데요. 김충용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가전제품 매장. 한여름이지만 에어컨 코너 앞이 한산합니다. 이맘때면 손님으로 매장이 분주하고 많이 팔려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1년간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니까 저 실내기들 그런 달아놓은 집들 보면은 그냥 창문들을 활딱활딱 열어놓고 그럼 저렇게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보다. 대신 매장에서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제습기입니다. 작년보다 230%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실내 습기를 제거하면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전기 소비량은 제습기가 현저히 적습니다. 에어컨은 판매가 그렇게 늘진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제습기라든가 선풍기 쪽을 찾는 고객들이 전년비해서 많이 일부 인기 제습기 제품은 주문이 폭주해 물건을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올여름엔 역대급 긴 장마가 예상되고 있어 제습기 특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불을 놨습니다.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이 상황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장혁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합니다. 수입하는 사람은 누군지, 최종 사용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중을 떠나서 그 제품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갈륨 등을 이용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려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 다른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당장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침체된 중국 제조업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둔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입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은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대통령실이 불법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 참여 토론을 마무리한 시점이어서 이게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시위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행진하자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집회 소음은 법정 기준인 95데시벨을 넘겨 100데시벨 가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중순부터 어제까지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거나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만 명, 반대는 5만 3천여 명으로 70%가 찬성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국민 제안에 반대하라는 조직 대응 지침까지 내렸지만 직전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주제보다 참여율이 3배로 늘면서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이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대통령실은 18만 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과 토론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은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른바 주가 조작 처벌법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형사처벌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고 산정할 수 없을 경우 40억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모호했던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이 법으로 정하고 이 자진 신고할 때는 형벌을 감면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군요.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당이득을 따지는 법적인 기준을 만들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현행법상 형사처벌 시 벌금 한도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로 지금도 낮지는 않지만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결때 가면 벌금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법원은 왜 그럴까요? 네, 검찰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이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계산했는데요. 기업 실적이 좋았거나 증시가 화랑이어서 주가가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이 오른 게 전부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 똑같은 기준을 담고 있어서 법원에 가면 또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야 합니다. 나중에 최종 판결 과정에서 부당이득 산정 규모가 과소평가될 우려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완을 하면. 우리나라의 금융범죄 처벌이 너무 느슨했다는 건 뭐 사실이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부당이득이 얼마인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예. 영국의 경우 이 범죄 행위나 이 전력 등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또 미국은 주가 조작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피고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도 개정안에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지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됐습니다. 예. 그런데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최근에 있었던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건 처벌을 하지 못합니까? 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검찰은 라더견 일당이 7천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최대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주가 조작 수법은 또 진화할 텐데 따라잡으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뚫리면서 유럽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관광 활성화에 주민들 일상까지 망가지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이제 그만 오라면서 관광객 제한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세느강 유람선에 빼곡히 몸을 실은 사람들. 로마 트레비 분수 주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보복 관광에 나선 겁니다. Il y a beaucoup de gens qui nous conseillé de venir ici quoi. On a entendu c'est une deuxième entre guillemets Grèce française alors voilà, on y est là.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숙소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올랐고 프랑스 작은 마을 에트르타에는 1년 새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Économie locale parce que les gens viennent le matin et repartent l'après-midi avec leur pique-nique. Ils laissent ça, ils dégradent, sans compter le galet qui disparaît parce que tout le monde emporte son petit galet. 주민들의 일상까지 지장받게 되면서 결국 유명 도시들은 이제 그만 오라며 고육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방문객 수를 세는가 하면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법령으로 방문객 숫자까지 제한했습니다. Mais moi je suis intimement persuadé que ça sera bon pour l'île. Ça sera bon pour l'environnement, mais ça sera bon pour les commerçants, ça sera bon pour les résidents et ça sera bon pour les visiteurs. J'en suis intimement persuadé. 그런데도 본격 휴가철을 맞아 오버투어리즘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유럽 도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아이돌 팬덤 문화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웹툰을 두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웹툰 캐릭터 상품 구매를 위해서 오픈런을 하고 또 좋아하는 캐릭터의 생일 축하 광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왜 웹툰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길게 늘어선 줄. 한 쇼핑몰의 웹툰 팝업 스토어 첫날 모습입니다. 현장은 새벽 6시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인형, 스티커, 문구류 등 웹툰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대기줄이 좀 길게 서 있어서 많이 기다린 후에야 대기 입장 등록.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최근 열렸던 또 다른 웹툰 행사장에도 오픈런에 이어 1인당 구매 제한까지 생겼고 웹툰 캐릭터 전광판은 팬들이 손수 남긴 응원 메시지로 도배됐습니다. 연예인 덕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 사람보다 안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덕질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연예인 팬클럽처럼 지하철역에 웹툰 캐릭터의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실존 인물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실존 인물은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웹툰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도 너무나 재미있고 탄탄한 팬덤을 가진 웹툰의 인기가 젊은 층만의 독특한 팬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이 내일 발표됩니다. 체력을 강조하는 콜린 벨 감독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 고강도 훈련을 몸소 실천하면서 선수들과 똘똘 뭉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31명의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한 콜린 벨 감독. 8명의 선수가 떠나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머리 조금 피곤해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Trying to get the balance right between experience and younger players, and so we hope that we've made the right decisions.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벨 감독은 체력을 16강의 열쇠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벨 감독표 고강도 훈련은 천하의 지소연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벨 감독은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을 하는 솔선수범은 물론 자택인 일산에서 파주 훈련장까지 자전거로 출근하며 고강도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일산부터 파주까지 아니면 일산부터 서울, 이태원까지 한강 많이 좋아해요. 체력 훈련에선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신력에선 아직 부족하다는 게 벨 감독의 남은 고민입니다. Players are not really exposed to absolute stress. If you lose, you get relegated. If you lose, you might lose your job. That doesn't happen. 역대 최고 성적인 16강 이상을 목표로 한 벨호는 8일 출정식을 가진 뒤 결전지 호주로 떠납니다. So,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초여름 꽃 수국이 한창 절정입니다. 꽃이 피면 가지가 갈라져 다시 꽃이 피기를 거듭해 풍성한 떨기를 이룹니다. 모였다 갈라지는 취산의 꽃이죠. 수국은 흰색이었다가 푸른빛으로 바뀌고 나중엔 자줏빛이 됩니다. 토양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산성 흙에선 푸른빛을, 알칼리성 흙에선 붉은빛을 띠죠. 그래서 꽃말이 처녀의 꿈 그리고 변심입니다. 수국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헛꽃, 무성화여서 벌나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신과 이합집사는 조폭세계의 일상사죠.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며. 호로자스가. 정조가 정적 심한지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흉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염량 세태만 살필 뿐 참으로 호로자식이다. 염량 세태란 세력이 있을 땐 따르고 없어지면 안면을 바꾸는 세상 인심을 뜻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부인하는데도 그는 내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던 청와대 얘기와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촛불국민에 대한 역모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태생의 바탕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면 공격입니다. 그에게서 직접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마하트마 간디에 비유했던 것과는 극에서 극입니다. 그는 이 대표가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라며 간디와 같은 이 대표의 무저항 정신에 눈물이 난다고 했죠. 듣자니 오글거리는 제 손발을 주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나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쯤이면 누굴 공격하고 또 누굴 엄호하는지 전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걸까요? 맺힌 응어리가 그렇게나 컸다면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둘 일도 아니고 적어도 문 대통령 퇴임 후에는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선거가 다가오면 분화방들이 날개를 펼칩니다.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고 하루 뒤에는 또 적이 되기도 합니다. 밟고 밟히며 등에 칼꽂기가 예사입니다. 어떤 점에선 조폭들보다 더 비정하고 비열하죠. 그는 우리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싫지 않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와 조국 전 장관을 강력한 비밀병기라며 반기기도 합니다. 선거에 나와주시면 고맙다는 얘기 같은데 왜 그러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7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돌아온 배신의 계절이었습니다. 폭염이 누그러진 틈에 강한 장맛비가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고 이번 비도 주로 야간에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는 내일 새벽쯤이 취약 시간대가 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 최대 70mm 이상의 물벼락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도 많아 걱정입니다. 수도권과 제주로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으로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전망됩니다. 게다가 당분간은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창원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4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